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석 달여 만에 가장 많은 731명을 기록하면서 4차 유행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일지 영업 제한을 강화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0세 미만 접종 중단에 이어 얀센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대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전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청와대에 지시했습니다. 과학계는 충분한 정보 공개가 오염수 안전검증의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첫 관문인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까지로 넓히고 미공개 정보 이용 시 처벌하도록 했는데 검증 시스템 마련이 관건입니다. 입양한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모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장 씨는 학대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장 씨가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제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731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엿새 만에 다시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하루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던 건 1,200명을 넘었던 지난해 크리스마스 당일이었습니다. 연말 3차 유행을 넘긴 뒤에는 600명을 넘은 날이 손으로 꼽을 만큼 적었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이렇게 다시 치솟는 양상입니다. 이 4차 유행의 갈림길이라고 방역당국은 지금 상황을 표현했는데 이 운영 시간을 더 제한하고 또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이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종교시설에서 지난 11일 교인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사흘 만에 관련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시설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했지만 일부 확진자가 증상이 발현한 뒤에도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노래방과 충남 당진의 교회, 부산 유흥주점 등 전국 곳곳에서 시설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비율도 30%에 육박합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2를 넘었습니다. 당분간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근거입니다. 방역당국은 4차 유행이 더 큰 규모로 확산될지 안정세로 접어들지 갈림길에 있다며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미리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운영시간 제한 강화는 물론 거리두기 단계 상향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주로 음주가 동반되는 음식점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특별 방역 점검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도입을 준비 중인 자가검사 키트를 감염 위험이 높은 학교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가 없는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해소해서 제품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천은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는 내일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료진으로부터 검사를 받으란 안내를 받고 48시간 이내에 검사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확진자 수가 800명대까지 올라갔던 올 초 상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백신을 접종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확진자가 줄긴 했지만 이 길어진 코로나 상황에 피로가 쌓이고 또 경계심이 느슨해진 게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다른 점은 확보된 병상수의 차이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준중환자 병상, 중환자 병상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또 예비기관을 확보해 확진자가 급증하면 병상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 대응 체계를 가장 위협했던 위중증 환자도 당시엔 400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00명 수준입니다. 치료제 사용과 의료진들의 치료 노하우가 늘어 대처 능력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1,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별 문제 없이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며
중환자 병상의 경우 매일 1,3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수도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과 시설은 23곳, 지난달엔 9곳, 이달 들어선 3곳으로 줄었습니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선제 진단 검사와 백신 접종의 영향인 거로 풀이됩니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 요양시설이 일단 방역 조치 그리고 예방접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면역이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3차 유행 때는 시작점인 11월 중순 환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3,400명대가 2달 정도 유지된 상태에서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을 강화해도 백신 접종 등으로 경계심이 풀린 국민들에게 수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나 검체 채취 방법도 새로운 걸 도입하고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좀 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서 지난해 말에도 환자 수가 500명대에서 2배로 급증하기까지는 약 2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오한솔입니다. 네, 미국 보건당국이 얀센 백신의 접종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드물지만 백신을 맞은 6명에게서 심각한 혈전증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국내 접종 일정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정부가 계약한 얀센 백신은 모두 600만 명분입니다.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인데 정확한 일정과 물량은 미정입니다. 정부는 아직 국내에서 접종되지 않은 만큼 해외 동향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7일 얀센 백신을 허가한 식약처도 얀센 측에 외국에서의 혈전 이상 사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접종 중단 계획과 관련해서 도입 계획은 아직까지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고 질병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성에 대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 국내 도입이 확정된 백신 물량은 1,808만 8천 회분입니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절반 이상에 해당합니다. 개별 계약한 화이자 백신은 오늘 25만 회분이 도착해 지금까지 150만 회분이 들어왔고 오는 6월까지 550만 회분이 더 반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선 확정된 물량만으로도 상반기 내 1,200만 명에 대해 1차 접종을 끝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안정한 백신 수급 상황은 계속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30세 미만 접종이 중단된 가운데 얀센 백신의 안전성 검토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 여기에 정부가 2천만 명분을 계약한 모더나사는 미국에 7월까지 백신 2억 회분을 공급할 계획이며 미국 외 지역은 공급망 구축이 1분기 정도 늦었다고 언급해 예정보다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약사와 공급 일정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분기 내로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 백신 물량을 총 271만여 회분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인데 제약사별 도입 물량과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내세운 11월 집단 면역이 어려울 거란 지적도 이어집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김민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20만 명 이상이 접종한 코로나19 백신. 시민들 관심사는 이제 4차례가 언제인가입니다. 맞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또 언제 맞을 수 있을지 올해 말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에 더해 얀센 백신에서도 혈전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려운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외부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문제인 만큼 수급 차질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급과 관련된 외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에서 조금씩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현 수급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지만 11월 달로 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략의 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정부 측이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아직은 목표 자체가 불가능한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3분기의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정부에서 예상한 그 퍼센트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결국 최대한 안정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는 건데 모두가 나서도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백신을 최대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민간 채널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러나 백신이 모든 걸 해결할 거라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백신을 맞은 후에도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고 충분한 접종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 길고 힘든 시간이었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잘해왔던 것, 그 원칙을 계속 좀 지켜주시는 게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서 얀센 백신도 희귀 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이 희귀 혈전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혈전증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데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또 백신을 믿고 맞아도 괜찮은 건지 신민희의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맞은 후에 생기는 희귀 혈전증. 먼저 특이 부위 정맥에 나타나고 동시에 혈소판도 감소한다는 점에서 일반 혈전증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혈전증은 뇌동맥과 심장 관상동맥, 폐동맥과 심부정맥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뇌동맥이 막히면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심장 관상동맥이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또 폐동맥이 막혀 호흡 곤란이 생기거나 하지에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기면 다리가 붓고 아프기도 합니다. 반면 희귀혈전증은 발생 부위와 증상이 확연히 다릅니다. 희귀혈전은 대뇌를 돈 혈액이 빠져나가는 정맥인 뇌의 정맥동에서 발생하고 극심한 두통을 일으킵니다. 희귀혈전이 위장이나 소장 등 내장을 거쳐 빠져나가는 정맥인 내장정맥에서 생기면 배꼽 주위로 복통을 느끼게 됩니다. 발생 빈도도 희귀혈전증보다 일반혈전증이 훨씬 높습니다. 일반혈전증은 인구 10만 명당 150명 정도에서 나타나지만 백신이 유발하는 희귀혈전증은 지금까지 10만 명당 한 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모든 백신, 의사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약제에 비해서 위험성이 높다기보다 굉장히 안전한 약에 속하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인체에 무해한 바이러스에 실어 주입하는 방식의 백신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주입 후 면역 반응으로 혈전이 생기는 걸로 추정하는데 희귀혈전증은 일반 혈전증과 여러 면에서 달라 쉽게 알아챌 수 있고 발생 빈도도 매우 낮은 만큼 지나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완치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네, 그럼 전 세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정점을 찍었던 하루 확진자 수는 조금씩 줄다가 2월 중순부터 다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급증세가 눈에 띕니다. 일주일 기준 확진자가 2월 중순에는 100만 명 이하더니 지난주에는 1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유럽 안에서도 사정은 조금씩 다른데요. 영국에서는 2명 중에 1명이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았고 하루 확진자가 2,000명대까지 떨어지자 조금씩 자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은 좀처럼 10,000명 이하로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방역에 지친 사람들이 봉쇄나 방역 조치를 어기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재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말을 탄 경찰들과 젊은이들이 뒤엉켰습니다. 도심공원에서 파티를 벌이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경찰이 해산시키는 겁니다. 체류액이 난무하고 육탄전이 벌어지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Et qui savent faire attention et qu'on nous met trop de règles qui nous privent, vraiment qui nous privent de nos libertés, alors que on a conscience de le problème, on nie pas l'existence du. 장기간의 영업 금지에 화가 난 이탈리아 식당 주인 수백 명이 정부 청사로 몰려갔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무조건 식당 문을 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Ci hanno tolto il diritto al lavoro, ci hanno tolto la dignità, non abbiamo più lacrime per piangere, non abbiamo più un euro per comprare il pane. 프랑스 파리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비밀 영업을 한 식당을 현지 언론이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이 식당을 이용한 100여 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심공원을 가득 메운 시민들.
맥주와 와인을 즐기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잃어버린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프랑스에는 전국적인 3차 봉쇄령이 내려져 있지만 겨울 내내 움츠려 있던 시민들이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야외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에 접어든 유럽 각국이 봉쇄 조치를 강화했지만 확진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미 때를 놓친 것 같다며 앞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강제 조치가 시행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Damit das besser wird, damit wir die dritte Welle bremsen, damit wir sie brechen, damit wir sie umkehren, reichen die bisherigen Bund-Länder-Beratungen alleine nicht mehr aus. 1년 넘는 봉쇄에 지친 유럽 시민들이 정부 조치에 강력 반발하면서 재유행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무마하려 일부 정치인들이 무리한 발언을 내놨다 오히려 역풍을 부르는가 하면 방사성 물질을 귀엽게 표현한 홍보 동영상까지 나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역 앞에 도쿄올림픽 100일을 앞두고 홍보물이 곳곳에 내걸립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올림픽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전날 발표된 오염수 방류 결정 때문입니다. あれはやっぱり漁民の立場からするというか辺に仕事をしてらっしゃる方からすれば耐えられ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 특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유 중 하나로 후쿠시마 부흥을 내건 데 대해 정작 후쿠시마 주민들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반응입니다. 일본 안팎의 오염수 방류 비판 방어에 급급했는지 실언인지 망언인지 알 수 없는 정치인 발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もうちょっと早くやったらと僕は思ってましたけど別に水飲んでもなんちゅうことはないそうですから 반응은 싸늘합니다. 放出していいと思う人はまずボトリングをして飲んでください. 오사카 지사는 오염수 부담을 후쿠시마만 져서는 안 된다면서 전국 여러 곳에 나눠서 방류하자는 취지로 말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귀여운 캐릭터로 표현한 정부 동영상까지 만들어져 생명과 직결된 중대 사안을 희화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결정 후 폭풍에 좌충우돌하는 일본을 뒤로하고 스가 총리는 내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납니다. 후쿠시마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정부에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다음 날 마침 아이보시 신임 주한 일본 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정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직접 문제 삼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본국에 전달해달라고도 했는데 환담을 나누는 외교 행사에선 이례적인 언급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 요구, 나아가 제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정 조치는 재판소의 최종 판단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인데 정부는 우선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2001년 영국이 해안가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복합 산화물인 목스 생산 공장을 건설하자 아일랜드 정부가 재판소로부터 오염 방지 협의 등의 잠정 조치를 이끌어낸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실체법적인 쟁점은 결국은 안전성, 위험성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체법적으로 일본이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 정부의 제소 언급에 일본은 답변을 삼가겠다고 반응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정부 결정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선 말을 아끼는 기류입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오염수 방류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일본 정부는 이 분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선 정화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일본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류를 탄 유입, 증발한 뒤 바람을 탄 전파,
선박 평형수에 섞여 우리 항구에 들어올 가능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이렇게 흘러들어온 오염수는 정화를 거치고 희석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입니다. 물론 희석되는데 그동안의 침적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세슘 같은 거는 30년이면 절반이 됩니다. 60년 가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4분의 1이 남아 있어요. 실제로 지난 2019년 정화 설비를 거친 오염수에서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129 등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도쿄전력 내부 자료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하는데 몇만 시간이 걸렸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폐 수지, 거기 그 합성 수지 또 여과기 전에 전기 분해한 다음에 나온 찌꺼기들 많이 쌓였을 거란 말이죠. 정화장치의 운용 실태와 배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원전 사고 이후 오염 정도 등 총괄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조사 검증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 없는 형식적 행위에 그칠 거란 우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측정하는 방사성 물질이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모두 검출하거나 조사로서 밝혀낸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오염수 방류를 결정해놓고 정보 제공엔 입을 닫는 일본 정부. 주변국의 최소한의 피해 예측과 대응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국내 유통업체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일본산 식품을 팔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내붙인 대형마트도 있었는데요. 어민들도 생계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며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수치 왔습니다. 수산시장 직원이 일본산 도미의 방사능 수치를 확인합니다. 수치는 0.7cps, 1초에 나오는 방사능 양인데 기준치인 30ps를 넘으면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이 시장의 일본 수산물 비율은 전체의 4% 미만. 경매 때 한 번, 판매 전 한 번 하루에 2차례 방사능 검사를 해왔는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검사 횟수를 늘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제는 한 6차례 정도? 지금 원전 사태 때문에 지금 저희 고려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2011년부터 일본산 수산물을 팔지 않은 대형마트들도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은 판매하지 않고 앞으로도 판매할 계획이 없습니다. 입점되는 국내의 수산물은 무작위로 선정해서 그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식품을 아예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내붙인 매장도 있습니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국내 소비자의 10명 중 8명은 수산물 소비를 줄였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수산 단체들 역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산업 전 세계 해양 생물 자연 생태계를 파멸시키는 반인류적 행위가 만행입니다. 단체들은 일본의 결정 철회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 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정인이를 입양한 뒤 학대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와 양아버지에게 검찰이 각각 사형과 징역 7년 6월에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 소식 문예슬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새로운 부모를 찾은 지 9달 만에 숨진 정인이. 검찰은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인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학대를 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으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당연히 인지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내의 이 같은 학대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재판 내내 손으로 얼굴을 감싸거나 울먹이기도 했던 장 씨는 힘들어서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다면서도 아이 배를 밟은 적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부 안 씨는 아내가 정이 없고 스트레스가 많은 걸 알고 있었다면서도 정인이를 때린 건 진짜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했던 법의학자는 증인으로 나와 장 씨가 정인이의 팔을 들고 옆구리를 강목 등으로 가격하거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듯한 상처가 발견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장 씨가 맨발로 무게를 실어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속도가 낮고 아주 강한 힘이고 접촉 면적이 넓고 우리 주위에서 그런 게 뭐가 있겠느냐. 일부러 만든 물체로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건 손바닥, 발바닥입니다. 장 씨와 안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걸 막자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 국회 통과의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이 제출된 지 8년 만입니다. 이 LH 사태가 잠자던 법안을 깨운 셈이 됐는데 먼저 구체적인 내용 박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자는 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입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190만 명이 대상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지방의회 의원, 정부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들도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을. 적용 대상 공직자들, 앞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해야 합니다. 인허가나 병역 판정, 수사와 재판, 인사 같은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업무를 다룬다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게 했고 이를 어기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도 안 됩니다.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해충돌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정보를 받아 이용한 제3자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부패 법들이 그간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이해충돌방지법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공표 1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법 아직 환영만 받기는 이릅니다. 이 규제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국회의원들 본인을 대상으로 한 법에는 맹점도 있습니다. 1년 뒤에 시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 다듬어야 할 부분들도 꽤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김비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접적인 법 적용 대상은 190만여 명이지만 직계가족을 포함하면 적어도 500만 명이 영향권입니다. 수백만 명 개개인의 경제활동을 검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 며느리를 둔 시아버지가 토지 거래를 할 때 거래자 직업을 파악한 뒤 며느리와 직무 관련자인지 미공개 정보에 저촉되진 않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신고하도록 했는데 신고를 받아 검증할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해집니다. 이해충돌이 생길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신고된 그 내용이 이해충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신고만으로 과연 이해충돌을 잡아낼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와 비교해 볼 때 실제로 최근 10년간 재산공개를 한 고위공직자 130만 명 중 검증이 이뤄진 건 36%, 수사는 단 4명이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들 본인을 대상으로 한 부분은 맹점도 엿보입니다. 의원들은 이해관계 정보를 등록은 하되 공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핵심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결을 행사하는 법안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위헌 소지 논란으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해 LH 사태의 투기 부당이익 환수는 어려워졌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네, 규제가 풀릴 거란 기대감에 일부 재건축 아파트 값이 들썩이자 이 서울시장 재보선 과정에서 나왔던 민간 개발 움직임은 주춤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정부는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이어 2차 도심 복합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이 공공주도 개발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년 전 지은 여의도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156제곱미터형 아파트가 한 달 보름 만에 2억 원 정도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재건축할 수 있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데다 규제 완화로 속도가 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한 15%, 20%까지 오른 상태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더 한껏 올라갔기 때문에 물건들은 사실상 많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고요. 이런 재건축발 집값 과열 우려에 서울시와 정부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국토부도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개발 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주도 주택 공급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청량리역과 미아역 역세권, 수유동 빌라촌 등 13곳을 도심 복합개발 2차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민간 개발과 비교해 용적률이 50%포인트 넘게 높아져 토지주의 수익률도 더 좋아진다는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간 주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건은 주민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들을 빠르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LH 투기 사태로 촉발된 공공주도 공급에 대한 불신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도 사업 추진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램지어 사태로 드러난 일본의 역사 부정 활동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한일 두 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보편적인 여성 인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 역사 부정주의자들이 진실을 뒤집기 위해서 달려간 곳이 어딜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안양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Hi, folks. 한 유튜브가 소녀상의 봉지를 뒤집어 씌웁니다. I see that as a hunk of junk, and that's what it represents. That plaque and it's with the statue is another form of Japan bashing. 미국인 변호사 켄터 길버트도 대표적인 역사 부정주의자입니다. They were not sex slaves. They were prostitutes. They were free. 이들은 사실상 일본 우익이 키워낸 용병입니다. 일본에 초청한다든가 또 강의를 부탁한다든가 하는 활동에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 해왔습니다. 일본 우익이 위안부 역사를 뒤집기 위한 전쟁터를 미국으로 삼고 본격적인 세력 확대에 나선 건 아베 정권 위기 2012년부터입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자라고 인식하는 것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여지가 축소되겠구나.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실제 이들의 입김 탓에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위안부를 일본 정부가 저지른 전쟁 범죄로 폭넓게 인식하고 있지만 이들은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国家はね、仮にそれが事実であったとしても謝罪したらもうその時点で終わりなんですよ。だからどの国もたとえどんなことがあったとしてもね、謝罪を強要されるわけにはいかない。 이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뭘까? 저는 그런 역사를 부정하고 과거의 군국주의, 제국주의적인 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합니다. 램지어 사태를 단순히 이례적 소동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네, 이번에 KBS와 함께 역사 부정주의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을 진행했죠. 성공회대 동아시아 연구소 강성현 교수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보도를 통해서 이 램지어 교수 주장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한미일 세 나라의 역사 부정주의, 그러니까 네트워크 산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이 사람들의 공통된 이념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반일을 죄악시하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반일을 예. 죄악시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를 미화하는데요. 이것에 반하는 어떤 사관을 반일 좌파의 자학사관이라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램지어 교수가 2019년에 위안부와 교수들이라고 쓴 그 글에서도 마찬가지 반일 그 좌파, 종북 좌파라는 생각이 이념으로 승화돼 있고요. 일본군 위안부 그 강제동원과 성노예 제가 반일 종족주의 또는 그 종북 좌파의 음모와 주장이라고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세 나라의 역사 부정주의자들 서로 어떻게 연대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결국 사람과 단체가 연결되는 것이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상과 감정도 따라 흐르고 돈도 흐르는 것이거든요. 돈은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네. 이런 돈의 흐름이 꼭 그 음성적인 그런 부정적인 그 거래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정부의 공공외교 예산이라든지 기업의 기부금이라든지 혹은 이제 문화 권력이 작동하는 모습 이런 양상으로 좀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연대 방법에서 좀 과거 차별적인 게 있다면 네. 온라인 출판이나 유튜브 같은 그런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과 기술이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돈이 더해지니까 폭발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왜곡하고 있는 실태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죠? 그 기억이 그 부정확하다고 피해 생존자들의 기억이 부정확하다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뭔가 조작되었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수법을 구사합니다. 네. 우리 입맛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건 선택을 하고 불리한 건 누락을 하고요. 그리고 정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전체 현실을 왜곡하는 수법을 사용하고요. 네. 그 피해자 증언에 대해서도 이게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서 뭐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증언을 또 활용을 하거든요. 결국 이거는 피해자에게 반하는 방식으로 증언을 착취하고 찬탈하는 수법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망언이나 뭐 종족주의 사건들은 꾸준히 있어 왔는데 이번 램지어 교수 논문 사태의 차이점이 뭘까요? 역사 부정주의 주장이 드디어 이제 미국 SSCI급 학술지 논문에 실렸던 것이죠.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런 주제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슈 키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번 그 KBS가 연구자들과 협력해서 이 지금 심층기획 보도를 잘 진행한 것이거든요. 이런 하나의 경험과 모델이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해학살이 있었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몇 해 전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이곳을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일인은 이 범죄를 항상 기억해야 하고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독일의 공개 사죄와 반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반대입니다. 이 한일 간 과거사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며 해외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또 역사 왜곡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독일이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했으니 다시 거론하지 말자거나 이 피해자 추모비를 없애자고 한다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안전을 이유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아 노동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양측이 결국 해법을 찾지 못해 택배 노동자들이 개별 배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난 8일 5,000세대 규모 서울 한 아파트 단지. 택배 노동자들이 화물차 대신 수레에 택배 상자를 싣고 단지 안을 오갑니다. 택배 차량 지상 출입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쯤 지난 오늘 오후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 상자를 아파트 단지 입구에 쌓고 있습니다. 개별 배송을 중단한 겁니다. 택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늘부터 개인별 배송을 중단하고 안전을 위해 차 없는 아파트를 원하는 입주자 측을 상대로 택배 노동자들은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단지 내 차량 속도 제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입주자 측은 거부했습니다. 1년간 유예 기간을 줬다. 높이가 낮은 저상 차량을 써서 지하 주차장으로만 다니는 택배 노동자들도 많다고 맞섰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금 거의 다 지금 저상으로 들어오고 계세요. 사실 이 아파트는 강한 내뿜은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저상 차량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게 택배 노동자 입장입니다. 지하로 배송이 가능한 저상 차량입니다. 직접 올라와 보면 이렇게 허리를 펼 수가 없어 작업이 훨씬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쓰려야 300개를 못 실어요.
그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량이 400개 넘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에 다 실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택배 노동자들은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개별 배송 중단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택배 차량 진입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저지르는 갑질 행태가 또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엔 GS 슈퍼인데요. 한우 납품액의 5%를 제멋대로 떼어가고 팔리지 않은 계절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기도 했습니다. 성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GS 슈퍼에 한우를 공급했던 협력업체의 2017년 실적입니다. 대부분 2016년보다 공급 규모가 줄었고 심지어 4분의 1 수준까지 급감한 업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줄면 유통업체는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받아선 안 됩니다. 그런데도 GS 슈퍼는 공급 대금의 5%를 발주 장려금이란 명목으로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100만 원어치를 납품하면 95만 원만 정산해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2년간 11개 납품업체에서 뜯어낸 돈이 38억 원을 넘습니다. 납품업체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대규모 유통업체는 이익을 취하게 되는 기본 장려금이 해당되고 불법 위법하다고 보고 있는 GS 슈퍼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팔리지 않고 남은 철진한 계절 상품을 납품업체에 대거 부당 반품하기도 했습니다. 계약서에 조건도 명시하지 않은 채 멋대로 떠넘긴 반품만 56억 원어치, 113만 개에 이릅니다. 심지어 140만 건은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이라며 반품 처리했는데 이마저도 근거가 없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입니다. 이뿐 아니라 납품업체에서 1,000명이 넘는 사원을 부당하게 파견받기도 했습니다. GS 슈퍼를 운영하는 GS 리테일 측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 상거래상 관례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GS 리테일에 기업형 슈퍼마켓 가운데 역대 최고치인 53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GS 리테일은 이미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 상생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네, 지난해 한 20대 취업준비생이 전화 금융 사기를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이 김민수 검사라면서 이 청년을 협박한 장본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20대 청년에게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사기범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수사하기 전에 돈 먼저 인출해야 한다고 다그칩니다. 자택 소재지로 소환장이 먼저 1차적으로 발부가 되고요. 소환장에도 응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영장이 이해가 이제 좀 되십니까?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은 인턴 일을 하며 모은 420만 원을 몽땅 날린 데다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압박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한 청년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글을 올렸고 2만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경찰은 1년 동안의 끈질긴 수사 끝에 해당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일당 98명을 차례로 붙잡았습니다. 지난달 말엔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40대 조직원까지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근거지인 중국에서 활동하다 최근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을 중국에서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고 죄책감을 느껴서 한 달 뒤에 범행을 그만두고 국내로 입국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4년 동안 전화금융 사기 범죄로 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당 98명 가운데 29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아들의 억울함이 풀렸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도쿄올림픽이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연일 성공을 다짐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확산세에 개최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압도적이고 여기에 흥행과 수익 전망까지 어둡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 국립경기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100일 뒤인 7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곳입니다. 도쿄 곳곳에선 이를 기념한 조명쇼가 펼쳐졌습니다. 도쿄의 주요 상징물과 명소들이 오륜기 빛깔로 물들었습니다. 国内外のアスリートの皆さんに素晴らしい大会を繰り広げていただくことを心から期待をしております。
올림픽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행사였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성화가 지나고 있는 오사카시,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는 나홀로 봉송입니다. 도로가 아닌 공원 안을 200m씩 나누어 달리는 건데 20여일 전 첫 출발 때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오사카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처음 1000명을 넘는 등 감염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同じような状況には十分なり得る。大阪の話とはとても思えな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조사에서 올림픽 취소 또는 재연기 응답은 70%를 넘겼습니다. 대회가 강행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 합니다. 해외 관중은 이미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고 국내 관중도 경기장 수용 인원의 50%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효과는 16조 원 이상 줄어듭니다. 여기에 북한의 올림픽 불참 선언도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요소입니다. 多くの国地域に参加いただけるよう感染対策を含め環境整備に引き続き努めてまいります. 일본에선 이달 말부터 일주일간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 감염 확산 정도가 이른바 안심올림픽 성사 여부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위한 일부 지자체 선심성 예산 사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황금 열쇠를 기념품으로 주거나 가족까지 함께 가는 외유성 연수도 보내주고 있는데요. 실태를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창구는 2016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 16명에게 123만 원짜리 순금 5돈짜리 황금 열쇠를 줬습니다. 조례 근거에도 없는 예산 1,900여만 원을 썼습니다. 진주시도 같은 해 퇴직 예정 공무원 38명에게 90만 원짜리 황금 열쇠를 지급하면서 3,400여만 원을 썼습니다. 진주시가 이렇게 퇴직 예정 공무원 포상연수와 기념품 구입으로 쓴 비용이 최근 5년 동안 5억 원을 넘습니다. 창원시도 이 기간 모두 7억 원 넘게 썼습니다. 가족 390여 명까지 함께 포상연수를 보내줬습니다. 공직심사위원회에서 이제 공직이 있다고 해당되는 사람인들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상남도와 17개 시군이 퇴직을 앞둔 공무원 5천여 명에게 포상연수와 기념품 구입으로 쓴 예산을 다 합치면 33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도 김해시와 거창, 의령군을 뺀 경남 지역 대부분 자치단체가 관련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창원과 양산시, 산청, 함양, 합천군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포상연수 예산까지 포함했습니다. 모든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괄 지원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예산을 이용해서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게 이런 국외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주 포상연수를 완전히 금지하고 과도한 기념품 지급을 자제하라는 새로운 공고안을 전국 자치단체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